네, 말이 조금 느리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상사를 협박하는 부사관도 있고요.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뒷골목 건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키고 있다는 군대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 기강도 규율도 사라진 대한민국 군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일우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양욱 연구위원께서는 병장 제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병으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때도 군대에서 좀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게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군 자체가 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갈굼이 필요하다. 즉 이제 그 위에 있는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들을 이렇게 좀 통제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명목 때문에 좀 그러한 어떤 언어 폭력이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없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서 당시에 약간 좀 이 병역 민주화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병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일우 사무국장님은 뭐 장교로 제대하셨다고? 예, 장교 출신이긴 한데 예. 그 장교들 세계에서도 이런 그 가혹행위라든가 언어폭력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교들 사이에서요? 예, 장교들 사이에서도 그 아까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그 부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임 장교들이 후임 장교들, 저도 소위 때까지 굉장히 많은 갈굼과 그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예, 그게 지나고 나서 웃고 넘어갈 정도의 가혹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상황은 이건 뭐 구타를 당하는 병사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군대, 이 문제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양욱 의원님께서는 군대 내에서 뭐 가혹행위나 이런 거 목격하신 일이 있다면 좀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가혹행위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때리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원산폭격, 아니면 우리 예전에 보면 매미라고 해서 침상 끝에 매달리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방독면 쓰고 취침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정말 힘든 것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 정말 그 네 계급의 일을 못한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군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독면 쓰고 취침하고 이런 거 장난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것이 좀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코골이가 좀 심하다고 해서 방독명을 쓰게 하고 뭐 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제가 직접 저거 한 것은 아니고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망 사건도 예전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따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열애시키고 분명히 자기보다 후임병이 왔는데 야, 선임병 대접하지 마. 그냥 무시해도 돼. 이런 분위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보다 더. 예, 얼마 전에 그 22사단 그 총기 난사 사건 역시 그러한 임병장 사건 역시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견디다 못한 임병장이 그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 언론의 수면에 떠오른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22사단 임병장 사건도 있었고요. 또 윤일병 사건도 있었고 오늘 조간에 또 하나의 뭐 끔찍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실렸습니다. 일명 이모 상병 사건인데요. 그 이모 상병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본인은 군대 내에서 사람들한테 맞을 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 샌드백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결국 전역한 날 18층 본인의 아파트 자택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역도 그냥 뭐 만기 전역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당하다가 사고를 칩니다. 환청에 시달리고 뭐 뭔가 이게 정신질환을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였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요. 본인은 결국은 그래서 들이받았어요. 뭐 쉽게 말해서 코를 머리로 들이받았답니다. 그리고 뭐 영창 생활을 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날 본인은 제대한 날 자살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살한 날이 제대한 날이라고 군부대는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군에서는 지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전역한 날부터는
그 인원이 군인이 아니라 네.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인사법이라든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군에서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상병이 이러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던 이 모든 과정이 군 안에서 벌어졌고 그 네. 가해자들은 아직도 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형법에 따라서 그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고 죽음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이 상병을 이 죽음까지 몰고 갔던 그런 가혹행위와 구타를 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군형법상으로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태도, 그런 그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살을 했는데 제대하는 날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는 제대한 다음에 당일날 자살한 거예요. 뭐 며칠 지나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 일 아니다. 그런 태도가 더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떤 병력을 관리하는 데 바라보는 지휘관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대개 보면은 이제 어느 부대고 지휘관이 바뀌면 언제나 하는 얘기가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예. 내 임기 네.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 구체적인 그 강론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폭력이 생기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그 내비두는 것이 네.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대가 분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매우 전근대적인 발상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떤 군대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저 병영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대장 이외에는 병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간섭하고 생활을 뭐 지시하고 하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게 원칙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근부를 쓸 때 뭐 사수 부사수 혹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조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네, 긴급 현안질이 국회 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창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병장 전역을 해야 되는 날짜까지 만료를 시켰는데 뭐 지휘관도 아니고 일반 사병을 병장 진급도 안 시키고 상병으로 전역시켜가지고 전역 당일날 18층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수사기관의 민간인 참여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유족도 마찬가지고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나 내용을 알려달라고 국회가 요구를 해도 국회에도 공식적인 답변서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줄, 그것만 뗄렁 보내주고 맙니다. 유족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뭐 한 50~60%의 유족분들은 사망에 대한 이유나 군 검찰이나 조사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0~40%의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고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군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사를 도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2006년에 있었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그 재심기구가 없어진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합당한 제도 개선을 국방부나 육군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순직을 권고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그리고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재판에서 결과가 나거나 그래서 순직을 권고를 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를 해도 다시 그걸 원래 조사했던 국방부 혹은 육군의 조사본부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제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식들을 좀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개선되지
윤일병 사건 이 하나만 이 친구가 정말 이 부대만이 특이했고 얘만 뭐 사형을 시키고 사형으로 기소시켜서 정말 강한 응징을 해야 된다. 얘만 이완용이다. 이거 만들어가지고는 제도 개선 안 됩니다. 지금도 3,900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조사만으로도 3,900명입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 드리면요. 장관님 지금 2등병, 1병, 상병, 병장 계급이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포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4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시죠? 인원 분포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몇 개월씩.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예, 2등병 예. 3774로 지금 구성되는데요. 예.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예. 3774인데 2등병 3개월이 훈련소 기간 포함 4주, 5주 포함되고 주특기 교육 받고 나면 실제로 이 윤일병도 2등병으로 자대에서 근무한 건 1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법무관리실에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군은 2등병의 복무실태만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2등병이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은 15일, 뭐 주특기 교육이 좀 짧은 애들은 길어야 한 달 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좀 하시고 실제 법무관리실에서 나온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간부에 의한 침해보다는 병 상호 간의 침해가 87%의 다수를 차지한다. 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김광진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그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는 우리 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반대쪽에 있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방 의무를 하고 가서 동료들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죽음으로 돌아오고 동료들의 폭행에 의해서 시체로 돌아오고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방관으로 자살한 시체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에서 어느 국민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것이며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강한 친구 만드는 육군의 모습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군시위부는 뭘 했습니까? 말로만 수사적 표현만 하고 현장은 확인도 않고 지시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감싸고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무사한이란 모습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생활했던 저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군대판 세월호입니다. 제가 무엇을 따지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육군총장님, 예. 검찰부에서 기소한 기소장 내용 보았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 3일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도 정말 빼지 않고 일기 쓰듯이 매일 얻어맞았다는 기록이 여기 우리 군 자체 조사 내용에서 나옵니다.
없는 부분은 3월. 네.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 사람 이번 군대 내 폭력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뭐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좀 따져보죠. 네. 왜 계속 맞았을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군대니까 상명하복입니다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네. 지금 글씨 뒤에 나오네요. 맞고도 그냥 참아야 되는 이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심지어는 뭐 내가 이거를 뭐 쪽지를 써서 또는 뭐 화장실에도 다 있다면서요. 맞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뭐 적어내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군 부대를 보면은 그 통합 박사를 해가지고 그 대부분의 병력들이 한 박사 안에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그 본부 포대 안에 있어야 될 의무반이 별도로 차립포대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대대급 그 부대를 가보면은 원래는 의무관이 한 명씩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 군의관은 없고 의무지원관이라고 해서 중사나 하사 정도의 그 간부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간에만 있고 저녁에는 퇴근하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직 근무라든가 그렇죠. 나를 문제 터지는 거 원하지도 않고 나를 새는 그런 근무 체제가 없이 그 의무지원관이나 군의관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지면은 그 환자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부대로 들어와서 의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네. 항상 이 막사 안에 없다 보니까 의무반 막사 안에 없다 보니까 이 가해자 병장 네. 이 병장이 완전히 진짜 신이 돼 버린 거죠. 이 안에서 독립돼 있고 다른 간부들이 잘 살펴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이 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그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병장한테도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위계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막사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병장이 주도해서 이런 가혹행위를 계속 저지를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실제 군대 내에서 폭력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군 인권센터에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픽으로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조사 결과입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2.5%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구타를 목격했던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한 2명 가까이가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목격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10명 가운데 한 5명가량이 못 본 척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결국 군대 내 가혹행위는 있고 대다수가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는 실태가 아니겠습니까? 왜 모른 척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인원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뭔가 일을 할 때 좀 떨어지는 인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자인데 네. 배려하기보다는 군 생활이 같이 힘드니까 어쨌거나 저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도 보면 지금 많은 예비역도 그렇고 실제 군 복무하는 사람도 그렇고 역시 군대에서는 갈굼과 폭력이 있어야지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선입견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게 필요한데 네. 이게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때리거나 이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키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임병장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원들이 그렇죠. 갖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계군이 오더라도 나는 먼저 이 제일 나를 괴롭혔던 상급자를 쏴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북계군과 싸우겠다. 적이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군의 전투력하고도 100% 연결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지휘관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전쟁이 났을 때 선임병이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해주는 게 같은 전후의 전후회잖아요. 기본 도리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게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바라본 그 유명 연예인이나 네. 뭐 전문가들 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트위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먼저 남희석 씨와 이회수 씨의 트위터 내용인데요. 남희석 씨는요, 윤일병 사건, 자, 눈꽃만큼도 감출하지 말고 모두 밝혀내고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 라고 올리셨고요. 자, 이회수 씨 볼까요? 60년대 말 제가 했던 군 생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백지연 씨도 윤일병의 기막힌 죽음은 정치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게다가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윤일병뿐일까요? 윤일병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뜨겁게 지금 감론 의갈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두 분께 군대 내 폭력이 사라지지 않은 원인 3가지씩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양욱 의원님이 짚어주신 3가지 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악. 왜냐하면은 결국은 병 하나하나를 관리할 만큼 지휘관이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다 보면 결국 단계를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까지도 병에게 맡기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 상호 간에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지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편의에 의해서 이걸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 상호들끼리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갈굼, 폭력 이런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부조차도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발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필요악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동료들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약자인데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인원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또 지휘관의 무관심. 지금 당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의무중대 같은 경우도 전혀 관리에 사각지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휘관들이 정말 하나하나 어떤 예하부대까지 챙기고 다녔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고 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써 지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병력들을 자신이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전부 다 하나하나 관리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지적인데요. 바로 학교 폭력이라고 하셨네요. 학교 폭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 폭력이라는 것은 군대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사회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대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관심에 벗어나 있는데 어느 의무대는 구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타가 있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한 그 병장 하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그렇게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인원들이 사회에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런 걸 해왔던 인원들이 와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물고문하고 이렇게 불로 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폭력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군대 내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군대 안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역시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부터 잘못된 이 행동, 집단 행동.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말보다 주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말보다 주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좀 전에 그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군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입영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군에서는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선별을 해가지고 지난번 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걸러내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병력 가용 자원이 1년에 34만 명입니다. 근데 입영 대상자는 32만 명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오다 보면은 양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대에는 예전에 한때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진 출신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보통 학생 출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원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일진이었던 그 인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법을 고치지 못하고 똑같이 폭력 행위를 일삼는 그런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알고도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초급 간부의 자질 부족 문제. 이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관심인데, 자 장교 출신이시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장교들이 사병들끼리 저런 일이 있는 거를 대충은 눈치를 챌 겁니다.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장이 이거를 내가 너무 병장을 또 누르면 이게 위계 질서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괜히 내가 있을 때 내 부대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부들 입장에서 병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병사들이지 않습니까? 병사들을 그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최일선에 있는 인원들은 병장이라든가 분대장급 인원들입니다. 그 간부들이 전부 다 이병, 일병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병이나 병장 중에 약간 좀 능력 있고 좀 똘똘한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야, 네가 관리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시킵니다. 맡기죠. 그런 관리 편의주의에서 이런 게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초급 간부들의 자질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1년에 소위가 5,000명 그리고 하사가 13,000명 임관을 합니다. 근데 이 ROTC도 그렇고 하사도 그렇고 점점 그 지원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군 간부라고 하면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대단한 그 위세라든가 그 권위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군인이라고 하면은 간부나 병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군발이다라고 해서 그 전부 다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있는 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역 이후에 그 대우들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질이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그런 간부들이 그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간부로 지원을 합니다. 섞여 있을 수 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본인에 대한 인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병사들을 관리를 합니까? 실제로 이것은 그 이번에 드러났던 28사단 사건 같은 경우 빙산의 일각인 것이 매일 아침 그 각급 지휘관들한테는 각 군단급 헌병대에서 작성하고 있는 그 사건 사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인트라넷 그 메일로 해서 저도 그것을 받아서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온갖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중위 몇 명이 다 그 야합을 해가지고 군 간부들 대상으로 400대 금융사기를 쳤던 것도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금융사기 군대 내에서. 이것은 그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큰 스케일 큰 사건을 외에도 뭐 음주 사고라든가 폭행 그리고 심지어 간부 다른 부인들과의 그 간통 사건까지 정말 그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급 간부로서 병사들과 그 맞대고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데 사후 약방 죽은 다음에 약 처방전을 갖고 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처방전이라는 게 좀 제대로 된 처방전을 갖고 오면 괜찮은데 잘못된 처방전을 갖고 오니까 또 여기서 부작용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분명히 지금 28사단은 부대 정밀 진단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감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들어와서 그 설문지를 돌립니다. 누가 괴롭혔냐, 누가 뭐 잘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 뭐 북한에서 말하는 그 상호 비판 하듯이 그거를 계속 적어내게 시킵니다. 이런 감찰 기간이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병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병사와 간부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계속 와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찔러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니까 그런 반감이 계속 생길 것이고 이러한 부대 정밀 진단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점점점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또 다른 폭행과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22사단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가서 부대 정밀 진단을 해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 거 얼마 있다가 또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후 약방문 이거 와가지고 무슨 부대 정밀 진단한다 뭐 한다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이 계속 이런 대책이다 보니까 분명 이 사건 이후에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뽑고 있는 것이 모른 척한다, 무관심이다, 잘 알고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병사 입장에서 이번에는요. 왜 뭐 적어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윗선에 알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의무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도 떨어진 부분이고 그래도 이 부대가 그나마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데로 전출 가게 되면 나는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이제 이런 그 우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는 거죠, 부조리에도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버티다가 결국은 어떤 정신 이상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어떤 개별 면담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성심성의껏 이 정말 제3자를 통해서 해서 할 수 있어야지 이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뭐 뺨 때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차려 주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살을 하고, 오죽했으면은 저런 선택을 하고, 오죽했으면 맞아 죽었겠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않은 건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은 군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폭력을 저지르던 그런 인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인원들이 네. 그 걸림 장치 없이 바로 군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 군대라는 거 사회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네, 접하는데 군대 안에서는 그 폐쇄된 집단 아에서 그 혈기왕성한 그 남자들끼리만 30명이 한 생활관에 뭉쳐가지고 24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복무 여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군, 주한미군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카투샤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죠. 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시간을 가져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복무 여건을 한번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니냐. 자원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들을 전부 해가지고 청소시키고 뭐하고 근무 이외 것을 시키지 말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외부로 용역을 줘버리고 병사들은 정말 군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전투원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적인 시간도 좀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으로 대해야지 군인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자식 같았으면 내 동생 같았으면 모른 척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215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